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제 자매 하위 체계를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하위 체계 교과서 167쪽에 있죠? 이 형제 자매는 어떠냐? 이 동일 순대로 형성되지만 성별이나 그다음에 역할 혹은 좀 권력의 위계 구조를 일으키죠. 형이냐, 장남이냐, 맞이냐, 또 막내냐, 막둥이냐, 그죠? 역할은 권력의 위계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안에서 협력, 그 다음에 자기 주장과 경쟁, 양보와 협의, 공동체, 갈등 조정, 우애 등을 배우고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는 어떻다? 그 안에서 협력이나 자기 주장.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관계냐, 아니면 서로 양보하고 같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같이 잘 이루냐, 어떤 갈등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우애가 샤방샤방 좋냐, 이런 모든 걸, 이런 과정이 사회성을 기르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자녀 편가르기와 비교를 제거하고 형제 싸움에 중재하지 않기. 이거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친밀감과 유대감 강화, 공평한 대우. 자, 부모의 자녀 편 가리기 비교식은 뭐냐? 부모는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를 편애하거나 누구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개인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자의 개인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라고 볼 수 있고요. 형제 싸움을 중재하지 않는 건 뭐예요? 부모는 형제 자매들 간의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 과도한 중재를 하지 말고 끼리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과의 문제는 둘이서 풀어가라.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 능력을 발전시키라는 거죠. 친밀감과 유대감 강화는 뭐예요? 부모는 형제 자매들 간의 친밀감,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를 주고요. 그다음에 형제 자매들끼리 상호작용, 협력을 장려한다. 자, 공부 배우는 뭐예요? 부모님 두고 하지면 안 돼요. 그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형제 자매들 간의 공평한 대우를 지향해야 한다. 그래서 양자의 필요와 가치를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 책임을 분담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래서 형제 자매 간의 지나치게 소원한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치게 소원한 관계, 너무나 긴밀하지 않은 그죠? 이 서먹서먹한 관계는 어떻다? 상호 간의 영향력이나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고 외동이처럼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상태가 되기 쉽다. 따라서 형제 간의 자매 간의 적절한 경계와 그러니까 서로 이 형제 간에도 그죠? 우리가 남과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 간에도 적절한 관계와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경계선은 뭐예요? 경계선은 가족 구성원과 사회 체계를 둘러싸는 보이지 않는 테두리. 그러니까 눈이 경계, 눈에 보입니까? 이거는 타인과의 접촉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 어떤 경계를 이루겠느냐? 벽이 있느냐? 이거는 타인과의 접촉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사이 또 하위 체계와 하위 체계 사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지를 규정하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어떤 경계, 보이지 않는 테두리, 바운드, 하위와 하위측의 또 하위측의 사이 상호작용에서 어떤 방식이 관여하는지를 규칙의 경계선이죠. 그래서 하위측의 경계 표현은 다음의 결과를 가져온다. 먼저 서로 간의 감정적인 연결이 부족하다. 이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이 타인과의 관계, 개인과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인 연결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다음 연결이 부족하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보호 기능의 저하. 이러한 모호한 경계선은 어떻다? 가족 구성원 개인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그죠? 정체성이 모호하고, 가족원들 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리낌이 없고, 강한 소속감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이 방해를 받는다. 이 모호한 경계성은 정체성이 모호하대요. 그죠?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없어. 거리감이 없대요. 이 모호한 경계가 없으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소속감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이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연결 부족은 뭐래요? 지금 경기된 경계가 형성이 되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감정적 연결이 제한된다. 따라서 상호간의 공감과 이해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각종 개인적인 경계가 침범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자, 의사소통 어려움은 뭐예요? 지금 그죠? 소통이 없어. 연결고리가 없어. 의사소통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그랬죠? 경직된 경계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요. 개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되게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자기 방어, 나를 갖다가 먼저 지키고자 하는 자기 방어가 우선시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보호기능. 이에서는 경직된 경계를 유연하고 건강한 경계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보호 기능의 저하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정신 경계는 가족 내에서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위책의 모호한 경계선을 봅시다. 하위책의 모호한 경계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뭐예요? 개인의 정체성의 모호성. 이게 개인의 정체성의 모호성은 뭐예요? 모호한 경계선이 형성이 되면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정체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없어. 뭔가 좀 어떻게 해서 가족 구성의 개인적인 그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죠. 불명확하겠죠. 나의 역할, 너의 역할이 불명확해지는데 경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경계선이 부재. 이건 뭐예요? 경계선이 모호한 경계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구분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호한 경계선은 뭐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구분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은 상호 간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의 생활에 늘 관여해. 네 것밖에 없어. 물건도 어떻게 되겠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아니죠. 그죠?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뭐지가 이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래서 서로의 생활에 늘 관여하고 강한 소속감을 갖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 자, 부족은 지금 어떻게 돼? 모호한 경계선이 형성이 되면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다 지금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돼? 지금 경계선이 모호하죠. 그래서 개인 자신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그다음에 해결 기회가 제한된다는 거죠.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가족 구성원들 어디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상호 간의 지원과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위계 구조를 봅시다. 위계 구조. 가족 내에서의 권한, 책임은 어떻게 위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권한과 아버지로서의 권한, 엄마로서의 권한, 아빠로서의 책임. 그래서 이 소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에 시달리다가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숨이 차거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의 권한과 책임은 사회적인 경계와 역할 기반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부모의 측에 또 자녀 학위 측에 대해서 권위와 영향력이 행사하며
하위 체계 간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거죠. 자, 하위 체계 간의 경계선이 어떻다?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위기 구조가 달라지면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위기 구조가 달라지면 가구 제휴라는 역기능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계 구조가 지금 달라졌어요. 그죠? 막 뒤죽박죽이 됐어. 그러면 이게 제휴라는 역기능이 발생이 된다. 제휴는 뭐예요? 여기서 제휴란 가족 구성원이 서로 연결되는 거죠. 제휴. 그죠? 가족 구성원이 서로 연결되는 방법으로 지지, 협력 또는 반대나 대립하는 것을 만든다. 지지할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대립할 수도 있는 게 가족 구성원 간의 또 이게 유계 구조가 무너지며 달라지며 이 제휴라는 역기능이 탄생이 된다. 그래서 이 구조에는 연합과 동맹이 있대요. 연합, 연합은 뭐야?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제3자에게 맞서기 위해서 협력하고 연결되는 제휴를 연합하는 거, 동맹을 맺는 거잖아요. 그죠? 연합은 어떻다? 두 사람이 제3자에게 맞서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제휴하는 거죠. 연합은. 그래서 부모의 연합, 형제, 자매의 동맹, 가족 구성원의 연합. 이게 뭐예요? 부모의 연합은 뭐예요? 가족의 부모가 함께 연합하여 어떻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 7살, 6, 7살짜리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드라마에서 이 아이는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재벌가의 모습입니다. 재벌가의. 근데 재벌가의 모습, 이 바보지의 역할은 내가 이렇게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너도 이렇게 성장을 해야 돼. 하면서 강한 권위와 실로 맞춤해요. 맞추는 게 부인이야. 그 부인 남편 맞추기 위해서 아이가 물건을 훔치는 것도 그냥 넘기는 거죠. 그리고 그 손톱을 물어뜯는 그 불안정한 기색이 있는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여기는 부모가 연합해서 아이를 갖다가 망치는 거죠. 이거는 망치는 거예요. 관심과 지식이 아니라 이러한 역기능적인 부모들이 연합이 된다. 그러면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한 영향력에 있어서 이 부모의 연합이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 지지가 되게 나타나는 거죠. 동맹, 형제자매 사이에서 동맹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동료 간의 경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 어? 누구, 나 왔네? 누가 왔나? 누가 말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의리 있게 해주는 게 형제자매 동맹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관계가 적인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성, 대인관계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사례로 제 여동생이 저는 63년생이고 여동생은 66년생으로 아들만 둘이고요. 저는 딸 아들이 있어요. 좀 약간 강한 성격인데 제 여동생은 그냥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음, 그냥 물 갖다 주고 하면 곁들이 갖다 주고 그리고 집안에서 늘 앞치마만 입고 남편이 오기 전에 반찬 샥샥샥샥 해가지고 저녁을 차려주는 전형적인 제 여동생은 주부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이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는 엄마들이 학교에 청소하러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동생이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 반장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은,
평범한 엄마로서 자기가 이게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이게 애가 제 여동생 너무 기분 나쁘다고 바로 제 옆동에 살았습니다. 부동산한테서 너 문제는 너를 갖다가 조금 갖다가 너무나 얕보거나 어떠다 하면은 이 언니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저는 강한 이미지로 여동생한테 그랬어. 나한테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무조건 얘기해. 그것만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그 얘기 듣고 그 엄마 반장 엄마한테 제가 전화까지 딱 했네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교회를. 그 순간에 전화기 딱 들고, 아, 같은 반이었으니까. 저희는 나이가 다르고요. 학년이. 같은 해에 둘 다, 큰 애, 작은 애, 같은 해에 다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들이, 그러니까 학년들을 같아.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딱 제가 그 순간에 교회 다닌 내 머리를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목소리가, 우리 전투 쓸 때는 어때요? 목소리가 있잖아. 저 누구 엄마입니다. 하면서 딱 얘기했는데 순간 머리에 아, 너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 그럼 어떻게 됐어?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욕을 먹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아, 네, 누구 엄마 조카입니다. 뭐 이렇게 누가 내 조카입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샤르르르 하고 꼬리를 내린 적이 있네요. 이게 자매의 동맹이에요. 내 여동생이 어디 가서 어, 모습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여성 여성 하니까 내가 마음적으로 다칠까 봐 저는 늘 그게 우선시가 됐던 거죠. 이게 형제 간의 운명입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연합은 어떻게 된다? 가족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하는 경우도 동맹은 가족 구성원들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171쪽에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 가족지례에서는 연합과 동맹이 그죠? 가족지로 그죠? 민우치는 구조적 가족지례는 연합을 생각하시면 가족 구조에 있어서 어, 이런 연합과 동맹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에서 발생이 되고 문제 해결과 변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 그죠?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는 뭐 회용,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정이 있는 반면에 여기 구조적 미드치는 가족 구조는 어떻다? 연합, 동맹 이 단어를 이 가족 구조 치료에 있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승단 목표, 그죠? 상담 목표는 구조적 가족 치료의 목표는 뭐를 지금 가족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재편하라. 재구조화시켜 이 구조 지금 구조를 재구조화 재리뉴얼 하라는 거죠. 리뉴얼. 그죠? 그래서 문제나 증상은 역기능적 가족 구조에서 그죠? 문제 증상 역기능 역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 기능 제대로 못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문제나 증상은 역기능적 가족 구조에서 비롯된다. 구조화를 위한 지침은 뭐래요? 봅시다. 제 구조와 가족 구조를 리뉴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봅시다. 봅시다. 진짜 제 구조, 우리의 가족을 재구조화시키는 거. 그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명확한 유기 질서를 확립한다. 그럼으로써 권위를 통해서 그 가족 유기 질서를 적절히 구축한다. 그거는 상호 연대, 상호 의존적인 양육 방식으로, 그죠? 일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세 번째는 부부의 연합 모습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동등한
형제자매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는 경계선이 경직하거나 모호하거나 이런 분리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치료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명확한 경계선을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한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 빈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호한 경계선을 명확한 어? 구조를 형성해라. 또한 자녀의 발달 수준에 따른 그죠? 그 아이의 잠재력, 발란트를 이 부모가 연대해서 연합해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발달 수준에 따른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녀의 연령에 맞는 자율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지, 재능이 뭐 있는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갖다가 12년 동안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한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그쪽으로 나갔으면, 예고가 아니라 외고를 갔으면 이 아이가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제 수업을 듣는 지금, 어, 교육을 지금 마치지 않은 자녀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아이한테 미안해하는 부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적절한 역할, 책임감을 조성하고요. 기능적인 의사소통, 이 기능적인 의사소통 교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의사소통이에요. 이 의사소통이 건강되어 있으면 교류가 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그래요. 의사소통이 없으면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가정 및 치료 기법. 자, 이제 상담, 가정 및 치료 기법을 보겠습니다. 그죠? 그 상담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이제 합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가족 치료에서 성공적인 재구조화는 어떻게 해서 합류하다. 그죠? 조인. 상담자가 가족 체계에 합류하여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가족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 그래서 상담자가 가족 체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치료 과정에 심층적으로 개입을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과 양립하지 않는, 그저 존재하지 않는 패턴이나 갈등 원인을 발견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갈등 패턴이나, 참, 분석에서 나타나는 그 패턴이 뭔지, 갈등 원인이 뭔지 이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활용해라. 가족 치료는 실천과 자율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두 가지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다. 자, 이제 가족 구조의 확인, 가족 구조의 확인. 그래서 가족 구조의 확인 174쪽을 보기 전에 상담 단계에서 상담 과정, 상담 초기 단계에서는 가족 구조의 이해 및 진단, 그 다음에 상담의 방향 설정, 그 다음 관계 형성, 그죠? 라포. 관계 형성이 뭐예요? 라포. 누구, 뭐, 라포를 갖다 아래에 PPORT를 써놓고, 라포트 그러더라고요. 라포. 영어는 RAPPORT지만 발음은 그냥 라포입니다. 관계 형성이 라포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가족과 정서적 라포를 형성하고 가족이 안전하고 개방적으로. 중기 단계는 뭐예요? 가족 구조를 다시 재정비하고 상담 상호작용 방식의 조정, 경계 재구성 및 방어, 그다음에 새로운 관계들 형성, 변화의 정착과 유지, 그다음 문제 재발 방지 전략, 다시 관계선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되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그래서 자율성과 기능의 확립,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가족 구조의 확예는 뭐예요, 지금? 상담자가 가족과 합류하는 다음 가족 구조를 확인하고 가족과의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어떠세요? 가족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그래서 하위 체계 원활한 기능 여부. 그죠? 하위체계 원활한 기능, 부모, 그 다음에 모자, 모녀, 부부 간의 원활한 기능 여부, 위계 구조의 상태, 어, 구성 간의 경계선은 명확하냐, 모하냐, 이걸 잘 가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족 구조는 어떻다? 민우신의 가족 구조는 상담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파악할 수 있다. 자, 가족 구조는 어떻다? 상담자가 어디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 형성, 어떻게 라포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상호 교류가 잘 되었는지를 관찰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 가족 구조. 그래서 상담자는 가족의 동적이고 구조를 파악하여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개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거죠. 봅시다.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175쪽에 있습니다. 175쪽에 그래서 여기서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가족 구조의 특징이나 문제점을 관찰하기 위하다. 그래서 그다음 가족 구조의 구조화를 한번 봅시다. 네, 제 구조화 여기서 아이고 제 구조화 하기 민치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경험, 가족 시스템의 발전 단계에 따른 변화, 가족을 둘러싼 사회 전반적 체계 정하기 위해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했어. 어떤 재구조화가 필요하냐? 가족 구성원의 이별 또는 사망. 갑자기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죽었네? 또는 누가 죽었네? 갑자기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네? 이런 상실감을 경험하면 어떻게 됐어요? 가족 구성원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가족 구성원의 건강 문제. 당연히 오늘 갑자기 요즘 심근경색으로 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주변에 종종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발달적 변화는 가족 구성원들 중 누군가가 성장과 발달 과정을 겪는 경우 어떨 때서 뭐 임신과 출산, 사춘기, 뭐 이게 결혼, 은퇴 이러한 가족의 성격 변화는 뭐예요? 성격 변화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죠, 그죠? 그다음에 뭐 이사한다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거나 그다음에 이혼한다거나 이런 결혼, 직장 이런 가족의 사회적 변화. 자, 이제 치료 기법을 봅시다.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으로는 뭐래요? 지금 합류를 위한 기법, 구조적인 지도, 가족의 재구조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에는 뭐예요? 지금 합류를 위한 기법에는 가족 체계 내 구성원과 같은 편이죠. 같은, 그죠? 편이 되어서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과 상호 관계를 형성하면 어떻게, 라포가 미리 형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가족 구성원 그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사는 진실되고요. 신뢰가 존중이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합리를 위한 네 가지 기법, 유지, 메인테인. 그래서 기존의 가족 구조를 인식하고 존중하고 그에 따르는 의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존중하고 이 같이 인식하는 거 가족 구조를 그래서 거기에 맞게 따른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토요일엔 특별한 일을 해주는 경우에 어머니에게 무척 사랑이 많으신 분이군요.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해 정을 내기 잘할 것 같군요. 라는 가족 구조를 피드. 그럼 어떻게 돼? 이 가족 구조는 어떻게 되겠어? 서로 존중하는 가족 구조가 되는 거죠. 어댑테이션, 가족에 대입하려는 경우 현재 가족 구조에 대한 적응이 아주 그러니까 언어, 내가 쓰는 말투, 말씨, 행동뿐만 아니라 가족의 현재 존재하는 유계 구조, 그다음에 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특징, 강점, 인파워먼트,
그다음 전망을 지지하는 거. 예를 들어 가족 중 사람이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때 재회에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적응할 수 있게끔 가족 구조에서도 서로 그죠?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같이 가족과 같이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추, 어, 띵킹 가족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그죠? 그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고, 과장되었던 부분을 어떻게 다 배제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성을 유지하라.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은 문제를 확인할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거나 상담자가 가족 구조를 이해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저기 한번 봅시다. 부부 상담 시 남편이 아내의 말하는 내용에 마음에 들지 않는 큰 소리를 내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계기로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왜 갑자기 화를 내고 날다 그러면서 왜 화가 나 이렇게 세부적인 질문을 각 단계를 추측해서 어떻게 돼서 그 관계를 한번 예측해 보는 거죠. 아,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있는 막 갑자기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어.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세세하게 추적 관찰을 하라는 거죠. 그죠? 모방, 이미테이션. 치료자가, 치료사가 가족의 언어 패턴에 대한 모방, 그 다음에 감정적인 모방, 행동적 모방 상호작용 방식을 그대로 기법이에요.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치료사가 교수는 이제 치료사가 막 똑같이 행동해요. 그래서 이 모방 기법은 치료사가 가족과 합류를 촉진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 모방은 우리 딸이 사춘기라서 그런지 너무 예민해요. 말하면 아유, 저도 사춘기를 자녀가 사춘기에 예민함 때문에 힘든 적이 있어요. 또는 아유, 우리 남편은 청소하다 항상 집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어지럽히네요. 아유, 저도 집에 청소하는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요. 하면서 같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상호 작용을 하는 게 이미테이션이라는 거죠. 음. 지금 뭐야, 내 손자가, 우리 남편은 집에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 치료자가, 아유, 우리 남편은, 제가 뭐 이렇게 나가자고 하면은 같이 나가지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그래요. 이게 그럼 말이 통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우리 남편은 텔레비에서 넣어가지고 텔레비만 보고 막 그래. 아유, 우리 남편도 집에서 그러고 있어요. 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죠. 자, 이제 구조적인 지도,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경직된 관계, 명확한 관계, 산만한 관계 그려보는 거고. 가족 구조와 기법엔 뭐라가 있어요? 지금 가족의 엮이는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치료자는 긴장 고조, 재정의, 경계선 설정, 강조치, 과제 주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다. 긴장 고조 요건 뭐예요? 가족 내에서 지속 발생할 엮이는 행동을 인식하는 거야. 그죠? 계속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여기 역기능적 구조에 익숙하게 되어서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제 구조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려고 도전하는 기법이 긴장 구조 기법이래요. 예를 들어서 가족 상담 상담자의 질문에 아들이 대답하지 않고 엄마가 먼저 아들을 대신해서 대답을 한다면 상담자는 어떻게 돼? 잠깐만요. 어머니, 저는 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들의 답을 듣고 싶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기법은 뭐예요, 지금? 이 기법은 증상이나 문제가 개인이나 가족의 내면적인 의사소통, 조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따지고 네. 그래서 증상, 초점 맞추기, 가족의 증상은 개인의 가족의 어떤 의미나 목적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서는 증상 과장하기. 증상 과장하기는 개인이나 가족의 증상을 어떨 때 문제를 고의로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명명하기는 가족이나 가족의 증상을 새로운 용어나 표현으로 대체하여 다른 시각과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은 어때요? 그 증상을 고정된 개념이나 부정적인 레이블로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 해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과제 부여. 과제 부여는 마지막이에요. 내담자에게 특정한 과제나 작업을 부여하는 기법. 그래서 이 기법은 내담자의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행동 패턴을 익히게 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데 활용된다. 따라서 내담자에게 클라이언트에게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관찰과 인식을 촉진시키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 과제를 수행해야 되겠죠. 내담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7장 민우춘의 구조적 가족 상담 및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단어는 가족 구성원들에 있어서 연맥, 연합, 제휴 이 세 단어를 기억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